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시장의 모습을 보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1900선을 깨면서 조금 위험할 것 같았던 증시는 항상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의 기회를 찾고요. 최근에 시장 내에서는 낙폭과대주, 그리고 때로는 추세가 좋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반등,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의 반등이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챙겨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이슈는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중국 지표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경기 부양책은 상반기 내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날 발표되었던 HSBC PMI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분명히 1월 효과에서 벗어나서 2월달부터는 개선된다. 이것이 컨센서스였는데 오히려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3월달에도 개선되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은 뭐냐면 중국의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뜻하고 있는 것은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느냐, 하회하고 있느냐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회하고 있죠. 특히 2012년 이후로는 좀 하회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9년도에 나타났던 거의 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중국 경제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은 다음 그림 보시면요.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중국이 어쨌든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앞으로 뭐 내수 키우고 서비스업 키우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PMI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국영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중에서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타고 있는 구매관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HSBC 중소기업 600개 구매관리자들의 심리지표는 기준선을 하회해서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탄력적인 회복을 예상했지만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또 기준치인 50도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국영대기업들의 전반적인 PMI도 지금 거의 50 수준에 육박해 있거든요. 이 지표는 다 아시겠지만 50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국영기업마저도 5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중국의 그동안 가장 경제의 동량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의 탄력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3월 지표 속보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출 주문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수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계속 수치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좀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자, 위안 달러입니다. 그동안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유로나 이 파운드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위안화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4년 1월 달까지는 대표적으로 위안화 강세, 그래서 계속 저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또 최근에 위안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변동폭을 2%까지 늘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글로벌 불균형, 장기적인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안화 이런 약세가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통화의 약세는 중국 경제 약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약해질 가능성, 그래서 뭐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은 올해 중국 정부의 양회에서 나왔던 성장률 목표치가 7.5%인데요.
4%까지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 물가가 2% 후반대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실질 성장률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해서 환율이 그 위안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 여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곤 있습니다만 이 폭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안화 약세가 중국 경제 약세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끌어내고 있느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그동안 꾸준하게 올랐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위안화에 투자했던 일종의 투기자들이 최근에 빠져나가거나 신규 유입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자산들의 전반적인 강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죠. 어느 정도 적절한 속도로 올라가 주기를 바랬고 정부가 통제하면 속도가 제어되기를 바랬는데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수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폭락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폭락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가격의 전반적인 추이도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지 하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아직까지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거다. 앞으로 둔화될 거다. 성장률이 크게 내려갈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답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과연 경기 부양책을 왜 내놓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금융시장은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먼저 상해종합지수. 최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여전히 2000선을 바닥 근거로 해서 2000선 부근에서는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죠. 성장률 제한적이고요. 구조조정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2000선 부근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증시 부양책 또 우선주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계속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증시 부양책은 가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2000선을 부근으로 바닥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니냐. 2000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아무래도 상해 A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해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상해 비지수는 종목도 작고 시장도 작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가 힘듭니다. 상해 A 지수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해 A 지수가 아무래도 강한 모습을 2000선 부근에선 보여주고 있고 정부도 2000선 부근에선 계속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증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경기가 탄력적으로 오른다 이런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증시 부양책에 의한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실 것은 이제 채권금리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AAA, 트리플 A나 트리플 B 등급의 전반적인 금리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올라가는 폭은 AAA 등급이나 BBB 등급의 그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AA 등급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양쪽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진폭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BBB 같은 경우에는 7% 후반대에서 9%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오른 거고요. 지금 AA 등급 같은 경우는 2% 초반에서 2% 초반대로 아주 조금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회사채에 대한 부담감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WMP라고 하는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큰 위험이 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중국 정부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의도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특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 또 부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전체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최근의 증시에 대한 대응 관점인데요. 중국 내 펀드 플로우도 지금 홍콩 쪽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크게 느끼고 홍콩 쪽에 막 돈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시각은 중국 내에서는 주식시장 쪽으로는 조금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증시 이탈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존 종목들에선 빠져나가고 있지만 창업판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중국도 뭐 환경주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크게 강했던 뭐 금융섹터라든지 시가총액이 비교적 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의 항승의 H는 또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런 펀드 플로우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가요? 중국의 위험 요소 분명히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탄력을 크게 떨어뜨릴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력한 부양책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양책이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중국의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지준율 수준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썼죠? 직접 돈을 풀었습니다. 자금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방향으로 RP를 조절을 해서 경기 그리고 유동성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지금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위험자산이 크게 강세를 보이거나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강세를 의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도 물론 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라든지 명절 부근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절하는 그런 유동성 조절 정책은 언제든지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앞으로 지준율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높여놓은 지준율을 향후 조금 낮춰줘서 조절할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책도 지금 현재 정부 통제 내에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하반기에 혹은 1분기 말 4월 한 중순 이후 정도가 되겠죠.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7.5%가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7% 아래까지 GDP가 내려갔다.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장에 대한 접근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결국 이것이 한국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전반적인 코스피 수익률,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어떻게 움직였냐를 살펴봤을 때 미국과 유로존, 중국이 모두 좋았을 때 결국은 한국은 수출 증가율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코스피 수익률도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 별로고요. 미국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지금 중국은 악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대응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모든 종목이 오를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도 분명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중국 내에서도 현재 지금 뜨고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의 차별화가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 액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마라 라는 것.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가 동시에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여전히 차별화된 전략, 종목들의 압축 전략, 상반기에는 박스권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유로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때는 우리 시장의 박스권이 아닌 좀 추세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대표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밀렸던 대표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선두에는 뭐 철강, 화학과 같은 경기 소재 관련주들
또 하나 이제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주와 같은 종목군들이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내 증시에서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의 수익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고요. 또 낙폭과대주들은 저점 영역에서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종목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황각에서 오늘은 두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바로 코웨이입니다. 웅진그룹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보고펀드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얘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 성장성을 또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중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세먼지로 힘든데 그 근원지인 중국은 어떨까요? 지금 상해 같은 데서는 거의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시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나서서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이 앞으로 침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수기, 렌탈이 주류지만 공기청정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최근에 상승하면서 이유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 종목의 PER, PBR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까지 상승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비싸지느냐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또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잘 될 것 같다라는 거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성장성이 부과되다 보니까 최근에 밸류에이션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가지 않았던 영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무언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장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 봐야 될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코웨이 매각을 발표한 이후에 이 종목의 매출 증감률과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매출은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매출은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증가한 게 없거든요. 1조 원대 매출에서 크게 증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느냐?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결국은 그동안 웅진그룹에 묶여서 계열사를 지원하던 것들 그리고 보고펀드로 넘어가면서 구조조정, 비용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똑같은 매출 안에서 비용구조의 개선을 통한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근본적인 성장, 매출 성장이 있지 않고서 이렇게 비용 조절을 해서 이익이 개선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이 기업이 지금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이 시간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통신주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출이 증가하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비용 조절해서 프로모션 비용 조절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그런 지원비들 조절해서 마케팅비 조절해서 이익 좋아져 봐야 한순간이라는 거죠. 결국은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신주도 외형 자체가 증가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웅진코웨이 이익 개선은 비용을 줄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개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그동안 2012년까지 강하게 나타났던 렌탈 자산의 폐기 손실이 해약률이 감소하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되짚으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는 거죠. 지금 1%에 가까운 비율에서 뭐 0.8%, 0.9%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줄어들어 봐야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 렌탈 자산에서 0.9%라는 건 굉장히 작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정수기를 렌탈했을 때 그게 왜 고장 날까요? 왜 또 폐기할까요? 오래돼서 폐기하는 그런 자연 폐기도 있겠지만 사고,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넘어뜨려서 깨졌다든지 이런 걸로 인한 폐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손괴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낮춰놓을 만큼 낮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낮아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낮아져 봐야 전체 이익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거의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광고 선전비의 감소, 뭐 이런 것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광고 선전비는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 최근에 이 그림은 뭐냐면요.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탈 제품들입니다. 2012년에는 정수기 플러스 안마의자의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2013년도에 지금 예상치를 보니까 1,600억 정도, 1,600억 정도죠. 이 정도 이제 매출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웅진코웨이는 지금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인적 관리가 아닌 온라인 관리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코디와 같은 그런 인력들은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런 이제 인적 자원이 아닌 온라인 쪽 자원을 통해서 가격을 더 싸게 판다라는 거죠. 뭐 돌침대든 렌탈이든 뭐 그다음에 정수기 렌탈이든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채널 쪽에서 웅진코웨이가 가격을 다운시켜서 빨리 이동시켜서 이쪽 양시장 모두를 밀지 않으면 결국은 향후 부담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웅진코웨이의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매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런 부담 요인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성장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중국 쪽에서의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해외 부분 매출이 분명히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한 5개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연간 21% 평균적으로 21% 성장했거든요. 자, 이 정도면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1년에 3% 성장하는데 연간 21%씩 매년 성장했으니까 대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봐야 10% 이내. 그러면 그것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정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공기청정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동안 실적 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나 그만큼 약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거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이제부터는 이익단이 조금 줄어들어도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위험 관리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펀드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뭐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리라고 하는 것도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견조하게 움직였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면 아무리 대주주가 주가 관리하려고 해봐야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다든지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그때는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9만원대에서 움직이다가 6만원대까지 하회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내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시장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TV가 좋아진다, 핸드폰이 좋아진다, 다 헛소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적으로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과대 계상해서 항상 실적을 발표했을 때 너무 실적이 격차가 많이 났죠. 예상치를 항상 하회하는 실적. 그런데 지난 분기 어땠습니까? 항상 과대평가하던 실적을 이번에 굉장히 박하게 줬더니 또 그거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박하게 쳐준 실적보다는 잘 나올 거야 라는 정도의 시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 종목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주가가 엄청나게 쌌기 때문입니다. 지금 PBR 한 배 수준에서 반등을 시작한 건데요. PBR 한 배 수준이 언제쯤이었냐? 2008년도 9년도에 위기 나타났을 때 그 정도의 PBR 한 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요소 전부 다 빼고 제 예측이 맞을지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거 전부 제외하고서라도 핵심은 주가가 워낙 쌌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누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반등할 만한 여지는 충분했다. 이것이 반등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의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지금 대차잔고도 보시면 대차잔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차잔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리는 거거든요. 주식을 왜 빌릴까요? 주식 빌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내고 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자 이상의 이익을 어디선가 낼 수 있기 때문에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빌려서 뭐 할까요? 빌려서 할 수 있는 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 관련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공매도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대차잔고가 늘면 공매도가 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랬으니까 대차잔고가 많이 늘었죠. 그렇다면 이런 공매도 물량이 상당수 존재했고요. 이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대차잔고라는 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만기가 돌아오면서 외국인들 물량이 조금 풀리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좋은 리포트 한두 개 내주고 아래서 수급을 조금만 받쳐주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의 안정,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의 매력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하는 대로 과연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글쎄요입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5라고 하는 하이엔드 폰의 가격을 10만 원 이상 낮췄죠. 물론 그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개발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순수 원가만 본다면 최고가 하이엔드 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가 수준이 20만 원대 중반을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70만 원 중반대를 받으면서 엄청 가격을 내린 것처럼 엄살을 떨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하이엔드 폰의 가격을 내리고 있고요. 미드랜드 아래쪽에서는 중국 쪽에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중국 폰들의 평균 가격이 20만 원대입니다. 그럼 LG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 많이 판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폰 가격 당연히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력에서 밀리는 LG전자 폰을 삼성전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져간다? 제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엔드 폰 가격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내려야 될 거고요. 미드랜드 폰은 중국보다 조금 더 비싸게 가야지 많이 비싸게 간다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에서 확 밀릴 가능성이 있다. 또 브랜드력. 죄송합니다.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확보했죠. 이제 브랜드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이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지와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 예상하지 않는다. 역시 이번에 나온 G 프로2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굉장히 이제 폰은 좋습니다만 판매량 자체는 시원치 않고요.
5월쯤에 나올 G3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 갤럭시 S5의 판매량도 과연 예상을 채울 수 있을지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TV 판매량을 나타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TV 판매량 지금 UHD TV, 커브드 TV 이런 것들 막 시장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다. 예상보다 잘 나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입니다. 두 번째, 가격을 처음에 이제 내포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OLED가 이만한 크기의 태블릿도 하기가 힘듭니다. 수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OLED로 지금 태블릿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아직 LCD죠. OLED 수율을 맞추기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보기엔 향후 제일 많이 돈이 되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OLED TV 판매는 여전히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LG전자 TV는 삼성전자에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LG전자 쪽의 TV 실적 눈에 띄는 개선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미국 뭐 이런 쪽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경기의 회복 속도가 그렇게 폭발적인가요?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구 소비재는 4분기 정도에 가면 또 좋아질 수 있겠지만 1, 2분기, 3분기에는 그렇게 뚜렷한 개선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한 가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해외 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요 기업들 중에 가전업체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풀은 급등했고요. LG전자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다른 쪽에서 좋았기 때문에 뭐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나, 미국 시장에서 가전 시장의 회복, 여전히 LG전자,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에선 특정 뭐 섹터에선 좋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백색 가전 쪽에서는 최근에 미국도 뭐 국산 제품을 선호하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약진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건요. 해외 직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시죠? 해외 사이트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건데 가격 차이를 보십시오. 가격 차이를 보시면 지금 많이 나는 모델의 가격 차이는 거의 30%가 나고 있습니다. 이 30%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배송비와 관세를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3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4분기 같이 세일을 많이 하는 시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산 제품들을 더 싼 가격에 살 가능성, 뭐 물론 LG전자 쪽, 삼성전자 쪽에서는 꾸준하게 얘기하겠죠. 해외에서 파는 모델들은 더 저가 사양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막상 사서 뜯어서 보면 사양별 차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 가격 차이를 크게 내서 팔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사양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TV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로 인해서 해외 직구는 앞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제가 보기엔 가전 쪽에서 올 1, 2분기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마 에어컨 정도? 왜냐하면 이제 공기청정기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업부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휴대폰 사업부와 TV 사업부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더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대차장국까지 환매가 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추세적인 반등이냐, 앞으로 LG전자 다시 9만원, 10만원 쉽게 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는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5만원대 초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 5만원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6만원대를 살짝 깼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7만원대 한 중반 정도의 가격까지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금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전히 내수 늘리겠다, 창조경제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맥락을 잡고 있는 것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최근에 자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주요국들의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리포트가요, 100페이지가 넘는 대용량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보고요. 이 리포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투자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선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글씨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경제 블록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또 FTA를 통해서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경제 블록과 블록 사이에서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EU가 맞서고 있는 지역, 최근에 우크라이나, 몰도바, 쿠네츠크 이런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 지역들이 모두 뭐냐? 이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중남미 지역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과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경쟁하고 있고요. 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곤 중국의 RCEP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앞으로 이 경제 블록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 사이에 모두 관세 장벽을 낮추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 국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국가별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는 이런 분쟁들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주요 국가별 상황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자,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자, 이 미국이 먼저 나오네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 무역 비중과 그 다음에 경제 영토의 비중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무역 비중을 살펴봤을 때 비중이 39%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내수가 우선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역 비중이 높지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60%대까지 갑자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TPP가 체결되면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TPP 안에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호주, 뉴질랜드 포함되어 있죠. 최근에 일본이 가세했죠. 그러다 보니까 TPP 영향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 경제적인 무역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암시하고 있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경제 영토가 나오는데요. 이 경제 영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교역하고 있는 국가들의 GDP를 모두 합쳤을 때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TPP를 만약에 체결할 경우 관세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 국가의 전체적인 미국 대비해서 GDP 비중, 전 세계 대비해서의 GDP 비중은 65%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30%대의 무역 비중과 경제 영토를 갖고 있던 미국이 자신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영역을 무려 2배 가까이 올려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왔던 한국, 대만 같은 국가들은 조금 경계감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의 시사점이 필요하고요. 다음 살펴보죠. 그 다음 국가는 EU입니다. 자, EU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체 무역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가 추가적으로 막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높아지지 않죠. 83% 정도까지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제 EU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경제 영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70%의 높은 무역 비중, 경제 내 무역 비중을 갖고 있던 EU 국가가 경제 영토로 봤을 때는 왜 34%밖에 되지 않을까요? EU라고 하는 국가, 지역의 특성은 영내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EU라고 하는 큰 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지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의 적어도 절반 이상이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EU 전체를 하나의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이들의 전체적인 무역 비중은 굉장히 높지만
왜냐하면 서로 지들끼리 관세가 없어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그런 무역 비중은 높지만 경제 영토상으로 봤을 때는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그동안 FTA를 체결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EU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점점 지역을 넓혀서 일본과도 체결하고 미국과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체결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게 되면 34%에서 2배가량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관세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소비에만 신경 썼던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이 점점 무역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경제 영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비교적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맞는 공급 과잉을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과정에서 현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FTA 체결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 주도로 RCEP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이 RCEP와 TPP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RCEP가 과연 되느냐, 또 중국도 그냥 TPP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니냐,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앞으로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경제 영토 상황에서도 중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동향은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빠른 FTA를 통해서 경제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금 준비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엔 TPP에 가입하든지 RCEP가 빨리 체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전체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선진국들이 많이 제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영토 중에서 핵심은 GDP 비중인데요. GDP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아니면 EU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아시아를 전부 다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영토에 대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핵심이 뭐냐? 선진국들, 서방 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이 향후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일본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본 같은 경우도 FTA 체결에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TPP 가입입니다. TPP 가입으로 인해서 18%에 불과하던 무역 비중이 전 세계 국가와 73.8%와 이렇게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EU와도 FTA 체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경제 그 비중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TPP 가입만 하게 되면 바로 81%로 급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말 그대로 한 방입니다. 한 방으로 TPP 한 방으로 바로 무역 쪽에서 FTA 쪽에서 경제 영역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잡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몇 가지를 지금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선진국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자신들이 좀 더 강한 서비스 시장,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쪽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가장 발전한 산업들이 농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 압력,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막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90년대까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했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들이 선진국들이 향후 성장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조업을 좀 더 공공내로 환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FTA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의 접근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FTA를 통해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로 자동차 수출 많이 하고 있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선진국들이 자신에게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통관 기준을 점점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기준이라든지 엔진의 효율 기준이라든지 환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해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점점 높여놓는다면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점점 후진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국 내에서만 소비하거나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FTA 체결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내용이나 선진국들이 얼마만큼 그 기준을 높여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또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사점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FTA 체결할 때 어떤 얘기들 많이 나옵니까? 수혜업종, 피해업종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구분은 점점 더 확실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으로 그림을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처럼 무역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수준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FTA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무역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도 넓어질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 비중을 살펴보시면 경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81%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TPP까지 가입하게 된다면 81%도 훨씬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한국에겐 긍정적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별로 격차가 심해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쭉 새겨보면서 전략적인 측면에 접근해보면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좋을 것이냐. 저는 첫 번째 기술 장벽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술 장벽을 점점 높여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IT 서비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점점 강요하고 있는 IT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느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기술 장벽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현대 EP처럼 현재 차량 경량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을 길게 잡을 건지 짧게 잡을 건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갈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여러 가지 부품에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최근에 크라이슬러라든지 글로벌 회사들로 납품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런 기업들, 또 만도처럼 전장 부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IT 서비스와 함께 IT 하드웨어 쪽에서도 여전히 국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T 서비스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IT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봐야 하드웨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도 분명히 좀 경쟁력 있는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기업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합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이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일종의 시스템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자회사로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장 기업인 SK CNC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나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TA에 관련돼서 살펴봤는데요. FTA, 우리나라에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수혜는 특정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들에 다가오는 압력도 존재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라는 거죠. 종목 차별화라는 것입니다. 지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된 만큼 전체적인 지수의 진폭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 진폭이 과거처럼 100% 올랐다 50% 빠지는 그런 장세 흐름은 큰 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별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보다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중국 관련주, 미국 관련주 이렇게 분류해서 큰 패러그래프로 보시기보다는 중국에서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종목군들을 압축해 나가는 게 향후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발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